차가 많이 막힐 수 있다. 그러니까 성대를 주변에 성대 치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서 저기 해화역에 내려서 전철역에 내려서 셔틀버스를 타고 가든가 아니면 다른 길을 이용해 달라고 꼭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네. 서울대학병원하고 마로니에 공원 사이에 그 길로는 차량 통행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걸 미리 공지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예. 자, 그다음 또 나머지는 저 마지막 부분에 다루기로 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범시민대회가 네. 1시 반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왜 따로 하는 거예요? 일단 민중총궐기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노동자, 농민, 그리고 뭐 청년 학생, 빈민 이런 각 계급계층들이 주되게 대회의 그 주동 세력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민들도 지금 열 받잖아요.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노동자, 농민들만의 문제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좀 표출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요. 또 이 시민대회는 뭐 저희 민주주의 국민행동뿐만 아니라 4.16년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이렇게 3개 단체가 공동 주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한국 사회의 큰 의제이자 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잖아요.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라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그래서 요런 의제들을 다 같이 가지고 또 민주민생 소의제까지 같이 가지고 이제 3개 단체가 공동 주최를 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최 단체가 3개고 주관 단체, 뭐 참가 단체 해가지고 한 30-40개 단체가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를. 그래서 요 참가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도 한 4-5천 이상인데 지금 1만이 넘게 올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예. 저도 저기 네. 동문회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네. 동문회에서 그날 1시 반에 사실 저는 이제 이 1시 반인 거 제낄까 건강도 안 좋고 네. 내가 이제 그 걸어서 거기까지 간다는 게 나한테는 너무나 좀 무리하다 싶어가지고 제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 동문회에서 딱 연락이 온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이제 1시 반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시민이니까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잖아. 아 물론 노동자이지. 노동조합 연대로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이라든가 우리가 전동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애매하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런 이때 그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대학로로 오면 돼. 네. 그 대학로로 다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뒤쪽으로 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종로 쪽으로 해서 그 광화문까지 이동을 해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원래는 뭐 5천이었는데 10,000명으로 네. 예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추진위원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시민대회는 전적으로 또 시민들의 힘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추진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추진위원으로 많이 참석을 해주고 계시고 저희 또 지금 민주주의 국민행동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가지고 고시를 강행했잖아요. 그래서 긴급 농성에 들어가서 지금 열흘 넘게 11일째 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지 오시고 꼭 참석하겠다고 하시는 시민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홍보를 또 나가잖아요. 범시민대회 하니까 너무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 경기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지역에서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도 노동자대회, 농민대회 이렇게 부문대회 가시지 않는 분은 다 서울로 오시겠다. 대학로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지금 많이들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깃발 없어도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는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대회니까요. 꼭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분위기가 그 너무 기가 막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부터 시작돼서 아까도 우리가 쭉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뭐 그 이석기 사태 그리고 나서 국정원에서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세월호, 통진당 해산. 그다음에 그 성완종 사건, 그다음에 메르스, 전쟁 위협. 그랬더니만 네. 이제 국정교과서. 네. 이게 2년 동안 있었던 일이잖아. 박근혜 2년 반 동안 있었던 일이 이런 일들이잖아요. 중간에 세월호가 빠졌구나. 세월호.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지금 사람들이 그런 거야. 왜 가만히 있냐고. 더 웃긴 건 평상시 심지어 내가 평화 시위를 주장하는 내가 왜 가만히 있냐고. 왜 아무도 들고 일하지 않느냐고 내가 그러잖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안 일어나느냐.
그래서 나는 그랬지. 통합진보당이 사라진 뒤에 우리는 이제 데모도 못하나 보다. 그런데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도대체 누가 준비하나. 그리고 이 사람들 뭔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뭐 전문 시위꾼 뭐 이런 사람들 아니야? 근데 오늘 얼굴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네. 같고. 평범해 보이는 시민들인데. 네. 그래, 그동안 참 열심히 애써왔던 평범한 시민들이고, 예, 이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서 민중 걸기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그 범시민 대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네, 범시민 대회는 우선 이제 세 개 단체가 각각의 세 개의 의제를 한 목소리로 내는 거거든요. 역사 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 수호 이렇게 세 가지 의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요. 우선 저희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상임대표이신 함세웅 신부님 대회사 있고, 그리고 이제 각계 발언이 있죠. 요 사안들에 대한 각계 발언과 또 서울 경기가 중심이 돼서 또 준비하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는 시민대 합창,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는 택견을 또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대회 사전 행사처럼 뭐 집에서 우크렐라, 피리 뭐 이런 것들 들고 오셔가지고 이무리한 행진곡을 계속 연주하는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집에 있는 뭐 실로폰도 좋고 뭐 피리도 좋고 뭐 탬버린 이런 거 들고 나오셔서 같이 그 동참하시고 시민대회 또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공연들과 또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고 같이 힘 모으는 자리니까 함께 힘 모아 주신 후에 그리고 이제 종로를 통해서 이제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는 행진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 행진은 모두 허가가 난 합법 집회니까 걱정하시지 않고 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날 이제 범시민대회는 어떤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이 준비한 장기자랑 같은 걸 하면서 발언하는 네, 그런 일단 거예요? 경기랑 서울이 시민들을 이렇게 멀리서 올라오신 시민들을 호스트로서 이렇게 공연을 좀 이제 준비해서 경기 서울에서 이제 지역은 수도권인 경기 서울에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집회 시간 좀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4시에 또 그러니까. 민중총괄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로 각각 의제들을 녹여낸 발언, 영상, 공연 이렇게 좀 다채롭게 진행을 하고 중심은 이제 행진인데요. 우리 행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제2의 6월 항쟁 그리고 제2의 민주화 운동 이런 이야기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항쟁의 분위기를 좀 되살리자 이런 의미로 저희가 드레스 코드가 좀 한참 유행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띄운 거 잘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넥타이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등산복 위에 넥타이라도 하고 오세요. 그냥 갖고만이라도 오세요. 그리고 엄마들이 또 며칠 전에 웹잡어 떴더라고요. 우리 애기 유모차 밀고 나간다고. 유모차 밀고 나오는 엄마들도 있고 직장인 그리고 종교인들은 또 종교인 예복을 또 입고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행동에는 시민사회 원로 선생님들이 주택의 대표로 계신데요. 이 선생님들도 지식인 원로 선생님들도 맨 앞에 서서 이 투쟁하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제2의 6월 항쟁,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 꼭 갖추셔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등산복 입으시면 안 됩니다. 등산복 입으시면 안 돼요, 그날. 등산복 말고 옷이야. 그리고 등산복이 못 입고 그럼 뭘 입어야 되는 거야? 뭐 여성들은 좀 분홍색이 들어간 옷을 입죠. 이런 얘기가 또 이제 좀 떠들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등산복을 입지 말자는 건 꼭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드레스 코드가 있으니까 좀 고민해서 좀 넥타이 부대 이런 걸 좀 형상화해서 행진할 수 있게 많은 협조를 좀 해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신랑의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되겠구나. 예. 신랑의 넥타이를 등산복 위에 신랑의 이렇게. 넥타이를 등산복 위에 네. 메고 가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 가다가 아까 우리 집회는 이제 네. 행진을 하겠다고 일단 통보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경찰에서 차벽을 치고 막을 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희가 일단은 지금 종로를 통해서 시청광장까지 들어가는 건 허가가 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너무 인원이 많아지고 서울 시내에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면 막 언제든지 막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오늘 강신명 청장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저희 이제 서울 민주행동의 공동대표이신 장순양 한양대 무용학과 교수님 계세요. 그래서 나는 경찰이 이 차벽을 치고 나를 막으면 이 춤으로 이 저항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데 장순양 교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다채롭게 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경찰이 저항을 하려고 막으면 하죠. 막 춤을 추고 막 우쿨렐라 연주하고 네, 막 이러는 건가요? 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뭐 낚싯대 이런 걸로 쑤시고 이런 게 아니라 예. 막으면 네. 춤을 추고 연주를 하고 네. 노래를 부르고
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장수현 교수님 이제 춤추면 저 장수현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 이제 민예총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이제 춤 추시는 선생님들 다 나와서 이제 군무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같이 또 시민들도 누구나 또 이렇게 춤 추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또 저항의 하나의 방법으로 그럼 이런 지나간 것들도- 사람들이 막 보고 또 네. 시위대에 또 포함되고 그럼요, 그러겠네. 그럼요. 안 막는 게 좋겠다 네. 내 생각엔. 예. 내가 너네들한테 조언을 하자면 막지 마. 너네가 막으면 거기가 곧 문화의 현장이 벌어지고 네. 그럼 구경꾼들이 더 모여. 그러니까 너네가 안 막는 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너네 막았다가 나중에 임마 다 저기 징계받아. 네.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이야기고요. 자, 지금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몇 번 나왔지만 경찰과 정부의 반응은 어때요? 우리의 집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네. 지금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제 집회를 보장해 주는 척 하고 있습니다. 예,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일단 뭐 광화문에 저희가 집회 신고를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 뭐 불허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집회를 이제 허가를 이제 해주는 것으로 여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불허 방침 밝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서를 내면 신고서까지는 그냥 들어가요. 근데 네. 이제 나중에 이제 통보가 오죠. 못 한다. 이유는 뭐래요? 그러니까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광화문 광장은 원체 집회가 안 되는 곳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럼 법이 있나요?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할 수 없다는 법이 뭐 여러 있어요? 규칙들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죠. 뭐 그래서 법률이 아니라 그 시행규칙 이런 걸로 지금 예, 경찰이 임의적으로 예, 그런 위치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제 이유들이 있어요. 핑계를 잡으면 이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청장이 나와서 뭐 우리가 광화문에는 신청을 안 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고 뭐 광화문 간다, 청와대 간다 이런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불허를 한 거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벽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이제 일부 위헌 판결이 나기도 했지만 그 자체가 집회 시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회에 가보시면 그 차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국민과 이 시위대를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들끼리 떠들어라. 그러니까 경찰이 제일 원하는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냥 으쌰으쌰 하고 집에 가 이거죠. 그런데 이제 차벽이 도심에서 이제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할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 집회 헌법상에 보장된 이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이제 가로막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경찰이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집회를 가로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이 올바른 이야기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집회 경찰은 이제 그 광화문 남쪽, 광화문 아래쪽 있죠. 동아일보 거기까지는 신고를 다 내주고 있고 그 위쪽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말은 그러니까 분노가 청와대로 가는 건 맞겠다 이런 얘기죠. 정부와 청와대로 이제 가서 그것이 분출되는 거는 막고자 한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는 뭐 남대문은 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니들끼리 가서 놀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용할 수가 없는 그저 마치 자신들이 집회를 보장해주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집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의사를 표출하는 그런 이제 장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상황이다. 자, 그 망치 부인은요. 웬만하면 경찰하고 이렇게 마찰하는 그런 집회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 아시죠? 제가 그 방송 9년 동안 해오면서 일관되게 주장한 부분이 경찰하고 대치하지 말고 경찰하고 맞서지 말자. 그게 이제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경찰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면 경찰은 나와서 시위대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모든 자유주의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관된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감히 시민들이 모여서 박근혜한테 할 말 있다, 청와대로 가겠다, 근데 못 간다, 길을 막고 지금 집회 시위에 관한 법을 경찰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죠? 규칙, 조례, 명령, 법률, 헌법,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헌법이다. 국민이 만드니까. 그 밑에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에요. 그 밑에가 시행령 같은 명령이고 제일 마지막이 행정부에서 만든 무슨 지자체가 만드는 규칙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금 지네들이 허가하고 불허하고 이러겠다는 얘기야. 이건 내가 볼 때는요, 우리가 여기서 아 광화문이 불허래. 누구 맘대로 불허야. 어? 누구 맘대로 불허야. 이번에는요 우리 국민들 지금부터 우리가 사전 준비를 해야 돼. 이제까지 우리는 매번 뭐 불법 집회인이 해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불법인 줄 알았잖아. 대한민국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야. 우리는 신고했고 신고를 받았으면 경찰은 협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막는 게 불법이다. 어? 자, 여러분 다 쓰세요. 뭐 저기 SNS와 모든 게시판에 이 광화문 집회를 막는 게 불법이다. 어디 불법 집회를 하면 한마디만 해봐라. 아주 뒤집어질 수가 있다고 그냥. 어? 네. 이거 국민들이요. 지금은 저는 이제까지 국민이 법을 지키고 국민이 평화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면 정부도 도리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박근혜가 보여준 모습은 도리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들 뒤통수를 까면서 지금 자기의 온갖 만행을 드러내고 있어.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하거나 물러서면 우리는 30년 노예로 살아야 돼. 어? 일제 36년 노예로 산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저 광화문에서 집회하는데 저걸 막겠다고 하는 놈들한테 물러선다면 앞으로 36년 우리 일제에 당했던 일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옛날에 우리 1910년대에 나라 뺏길 때 똑같이 이랬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앞으로 36년 우리의 후손들이 당할 일들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논리가 일방적이네. 야 그럼 내가 지금 방송하고 너는 듣는데 뭐가 일방적이야? 어?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들리는 거지. 꺼져. 아 이거 들어올 때 이거 수준을 관리를 못해. 죄송해요. 이 시청자의 수준 관리가 안 되는 방송이 문제야. 자 어떻게 그 망치분 말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분들에게 아까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14일 한 번 뜨고 말 거냐? 14일 이후 계획이 뭐냐? 네. 일단은 2차 청원리가 잡혀 있습니다. 12월 5일에 잡혀 있고요. 아, 12월 5일에. 그렇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민주노총이 노동계약 관련한 총파업을 지금 조직을 할 예정입니다. 12월 초에 그런 과정이고 그 가운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정들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직 확정된 부분들은 이제 몇 가지 이제 확 드러내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열기를 모아서 그 14일 집회 열기를 모아서 그 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뭐 다 매일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뭐 농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들이 그래서 쭉 이 국면을 이어가서 12월 5일 2차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여러 계기들이 있죠. 19일에 대선 3년도 있고 뭐 이제 2월에 이제 취임도 있고 여러 가지 계기들을 살려서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일단은 12월 5일까지 2차 총궐기를 진행을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쭉 다양한 싸움들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국정교과서 반대 촛불 집회가 매일 열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래. 왜 안 오냐고. 왜 평일날 매일매일 집회에 국정교과서 집회에 안 오는 거냐라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시위만 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 모인다는 거는 난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 물론 모인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매일매일 모이는 분들을 우리가 못 따라가지만 적어도 집중적인, 가령 이번 주 토요일, 그 다음에 뭐 12월 5일, 뭐 12월 19일, 뭐 2월 25일 이런 식으로 중요하게 집중하는 날, 우리가 그날만이라도 함께 가자. 평일에는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정말 소수지만 사수대가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모이는 날은 다 같이 모여서 국민의 우리 국민이 화났다, 국민이 뿔났다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박근혜 맨날 떼떼 옷 입고 해외 돌아다니면서 뻘짓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보여주는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예, 혹시 저기 준비해 오신 말씀 중에 못하신 부분 있으면. 예. 그 방금 관련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에도 처음에 시작에 그 집회를 매일 하겠다는 계산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 그게 터지면서 대중의 분노가 분출되면서 그냥 매일 집회로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중총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4일에 딱 가서 이제 했는데, 진행이 됐는데 그것이 분출되고 대중의 분노가 분출되고 국민의 분노가 분출되고 그것이 가는 힘이 생기면 뭐 집회 매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동적이다. 그렇게 예 봐주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그 건너 징검다리로 여러 가지를 잡아놨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될것 지금 같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거는 14일, 5일, 뭐 2월 집회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안에 그 사실 이제 지금 이 준비하는 팀들은 뭐 한 3,000명 온다, 5,000명 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2,000명 올 줄 알면 5,000명에 1,000명 오면 3만 명 이렇게 모이고 있으니 뭐 또다시 집회, 뭐 매일매일 집회가 있어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 또, 대비하겠다. 대응을 할 수밖에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구조니까.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집회는 못 나가더라도 일단 14일 이렇게 뭐 12월 5일 이렇게 중심 집회는, 집중하는 집회는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또 그런데 그 시민들이 매일매일 다시 이건 그냥 하루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모여야 된다 이러면 또 그에 맞게 대응해 가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어게인 1987이라고 그러는데, 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어게인 1987이 될 만큼 가장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그때 87년에는 어떤 국민운동체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조직된 대중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어게인 1987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사회 단체들의 힘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 단체들의 힘은 이제 이게 국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제한적이 됩니다. 그거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분노해서 탁 그런 큰 투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면 그 과정에서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는 다 너도 나도 참여하려고 하겠죠. 광우병 촛불 때도 이전에 그 집회 이전에 광우병 대응 기구는 한미 FTA 저지 번국본 산하의 작은 기구였어요. 거기에 이제 뭐 소비자 단체 몇 단체 들어오고 이 정도 수준의 단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촛불 집회 크게 일어나면서 거의 모든 시민단체가 다 모이는 체계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87년이 되려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겠죠. 뭐 쌓인 분노도 있고 그 대규모 집회도 있고 뭐 명동성당 농성 같은 그런 끈질긴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회단체가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정에서 이렇게 맞춰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될것 이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그 자리만, 첫 번째 자리만 깔겠다.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 시민들이 와서 어떻게 해나갈지는 우리들도 알아서 해라. 이런 거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그 자리에 모이는 분들의 요구는 이제 대부분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동안 싸움을 해왔고, 그것이 폭발하고 간다면 그 방향에 맞춰서 쭉 단체들이
더 넓은 틀을 꾸려서 갈 수 있다. 그런 거는 이제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광우병 때 그때 굉장히 이제 이게 길어지면서 네. 그 내부에 되게 이렇게 좀 급진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측과 그 흐름을 좀 보면서 이렇게 대중이 이렇게 승리적으로 정리해야 된다라는 흐름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루하게 가다가 그냥 흐지부지 된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양쪽을 다 그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싸움이 그러니까 딱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더 질적으로 비약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고 봐요. 예, 아니었다고 보고 그래서 그걸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더 밀고 가자 이런 고민이 당연히 있으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부터는 이제 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은 이제 이 흐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더 다른 그런 걸 준비하자 이런 이제 고민이 당연히 생기실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뭐가 옳았냐 이런 거는 제가 아직 경험이 너무 짧아서 그거를 판단해서 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뭐라 그러나 뭔가 딱 눈에 잡히는 게 없어. 상이 뭔가 보이고 아 이거다 싶은 그런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은 솔직히 못 느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아직 미완성이고 또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너무 지쳐 보이고 사실 오늘 나는 그래. 오늘 이 남자분이 얘기하신 내용이 사람들 분위기를 많이 다운시킨 거 아닌가 싶어. 안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분이 너무나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는 도리어 역효과를 냈다고 봐.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그런데 내가 여기서 느끼는 희망은 뭐냐 하면 그래 이런 거는 몇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다. 몇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집회 신고한 것 뿐이다. 솔직히 내 마음은 지금 그래. 이 사람들은 그냥 집회 신고한 거고 판만 깐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판을 깔았을 뿐이고 그 뒤는 우리가 알아서 가는 거다. 예. 여기서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뭐 갑자기 모였다가 훅 꺼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분노가 모이고 모여서 더 큰 파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분들, 그러니까 왜 뭐 드레스 코드를 넥타이 부대로 하자라고 했는지 알겠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보통 이렇게 집회를 하면 그 늘 보이는 얼굴들이 그 꼭 뭐라 그러나 막 길에서 일어난 것 같은 폼으로 입고 나와갖고 지저분하고 구리구리하게 말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를 불황자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60항쟁의 기억도 다스리고 기억도 다시 되살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어떤 예의를 뭐라 하나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소위 교인들은 교회 가는 마음으로 성직자들은 그 자신들이 하는 그 성직 뭐예요 그 각 종교에 그 예복을 입고 또 이 회사원들이나 노동자들은 작업복과 이 와이셔츠를 입고 그리고 나오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는 뜻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도리어 그래서 그게 안 돼 뭐라나 나는 넥타이가 없는데 나는 백수인데 그러면 나는 가면 안 되나요? 나 그냥 추리닝 입고 갈 거야. 여러분들도 추리닝 입고 와도 걱정하지 마. 내 옆에 있으면 돼. 그럼 우리는 노숙자처럼 되니까 내 옆으로 와. 그리고 예쁜 옷이 있고 또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예쁜 옷이 있으면 그 예쁜 옷 입고 오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이 시민들이 보고 정말 이 그 전문 시위꾼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분노해서 나왔구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알아서 성의껏 드레스 코드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네. 한복도 좋네요. 네, 요즘에 한복 좋습니다. 입는 게 유행이잖아요. 네, 그죠? 네. 한복 입고 올 사람들은 한복 입고 오세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11월 14일은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고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나와야 된다. 왜? 저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문제지,
민주노총의 문제, 전농의 문제 이런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러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희 시민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 국민행동, 4.16연대 그리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처리 네트워크 이렇게 지금 한국사의 주요 이제 세 개를 다루고 있는 단체가 모여서 하는데요. 이 단체의 공통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박근혜에 반대하는 거. 박근혜에 반대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나오셔야 되고 이 민중총궐기까지 함께 가셔서 좀 싸워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도 이제 아까 좀 뭐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망치부인 선생님께서 힘이 없고 이후에 뭘 하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후에도 박근혜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그냥 무조건 막 뭉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정권을 바꿀 수가 없고 그러지 않으면 정권을 바꿔내지 못하면 세월호 진상규명 못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절대 못합니다. 정권을 바꿔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민주주의, 민생 문제 다 정권을 바꿔야지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에 반대한다 그러면 좀 부족하고 얘는 뭐 이렇게 준비했어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넓은 마음으로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뭘 또 준비까지? 자, 범시민대회는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범시민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추진위원비는 10,000원부터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빨리 받아 적으세요. 빨리 이제 적으시고요. 이 계좌로 추진위원 하실 수 있는 범시민대회 참여 계좌로 함께 범시민대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후원 그리고 이제 참여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적으세요. 네, 자, 제가 받아 적은 분들, 읽어드릴게요. 국민은행이고요. 81561, 81561, 다시 04-130467, 81561 다시 04-130467. 이게 이제 국민은행 함세웅 신부님 이름이 뜰 거예요. 요 내용을, 사실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모금함을 돌리면, 모금함을 돌렸나 어쩐다 또 시비들 걸어. 그죠? 모금함을 돌린다고 시비 거는데, 물론 현장에서도 모금을 할 거죠? 네, 할 겁니다. 현장에서도 모금을 하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뭐냐면, 미리 입금이 돼야 돼. 왜, 무대를 설치하거나, 음향장치를 부르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사전에 들어가야 될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당일에, 그러니까 뭐, 입금 못 하시겠다 싶으시면, 당일에 오셔서 내셔도 되지만, 이게 미리 입금돼야 될 부분을, 준비하고 싶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날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미리, 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국민은행, 8156, 815601-04-130467, 국민은행 함세웅 신부님 계좌로 넣어주시면, 이게 민주행동 계좌예요? 네. 그럼 이제 사전에 같이 준비한 내용으로,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텔레그램으로 입금하셨다라고 또 보내주시면, 네. 제가 특별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선입금 후참석? 네. 그래요. 자,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너무 많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다기보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우리가, 통진당 해산될 때,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참 해산 당한 12월 19일은 너무 바빠가지고 제도 대변실에서 일하니까 12월 19일에 당했어요? 네. 어머.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어떻게 뭐 슬프고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울고 싶은데 왜 눈물이 안 나지?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해산 당하고 나서 이제 좀 뭐 마음도 가다듬는 시간도 좀 필요했고 이랬는데 참 한국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들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또 실직했다고 그냥 실업급여 받고 집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또 다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또 힘을 모으는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통진당 해산 문제가 유엔인가에서 무슨 조사단을 파견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국제기구에서? 조사단을 파견하는 건 아니고요. 유엔에서 이제 이제 또 저희 이제 당원들이 정치적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유엔의 자유권을 침해당했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청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제가 알기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저희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한국의 인권 수준이 후퇴되고 있고 정치적 자유가 박탈되고 있고 이런 보고서를 보내왔다고 해요. 근데 경찰이 통합진보당 해산만 쏙 빼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다시 회자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 보고서를 보낸 주체가 누구예요? 유엔에서 보냈죠.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예. 인권이 후퇴됐다라는 예, 인권 보고서를 보낸 건데. 보내왔는데 예. 경찰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면서 통진당 해산 부분만 빼고 네. 보도자료를 편집하고 이렇게 냈습니다. 야! 놀랐었죠. 이것들이 중국 공문서를 조작하듯 이제 유엔 문서를 조작하고 지랄들이야 진짜. 자, 그 다음에 한국 진보연대가 박래군 씨하고 관계된다 아닌가요? 박래군 선배님은 이제 이 인권 센터 비슷한데 이제 사람인가 인권센터 사람 거기 계시는 저희는 박서군 대표님. 대표님. 저건 박서군 대표님이고 예. 박래군 씨하고 관계가 없고. 예, 같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같이 일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저희 단체로 해서 일하시는 분은 단체분은 아니시고 예. 헷갈렸구나. 그러면 그 박래군 씨가 이번에 구속됐다 나왔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거 없어요? 보석으로 지금 나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4월달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구속됐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세월호 집회 중에 때. 예. 그런데 그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획 이런 걸로 그런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박래군 선배 가서 얘기하시는 게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예, 그날의 그 폭력 집회를 시위를 기획했다. 기획했다. 네, 근데 그렇게 폭력 보시면 시위가 기획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발적이었죠. 그러니까 세월호 그때 유족분들께서 이제 광화문 농성을 하시는데 그거를 차벽으로 둘러싸고 실제 면담을 방해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집회 중에 이 대호 전체가 그리로 갔죠. 그렇게 가면서 그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차를 떼내고 이제 유족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아, 예, 그 부분이 불법이라고 예, 지금 그런 구속을 거기가 시켰- 예, 가장 큰 문제죠. 그 경찰이 잡은 부분은 거기죠. 예. 그래서 계속 이제 거기서 계속 이렇게 이제 싸우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폭력 집회 뭐 기획 뭐 모의 기획 이런 방향으로 이제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박래군 이 집행위원장이 이제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번 집회도 사실 이게 성남 군중이 모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박래군 씨가 아니라 누가 잡혀가는 겁니까? 함세웅 신부님 잡혀가신 겁니까? 두 사람 잡혀가는 거야? 예, 그거는 예. 전 6살짜리 아이가 집에 실제 있어서. 결과가 예,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릴 수가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당연히 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제 당연히 뭐 그것이 불법이든 아니든 이제 탄압이 들어옵니다. 탄압이 들어오고 그것을 이제 맞서서 이렇게 책임지고 하는 거는 70년대 민주화 운동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말지 같은 거 낼 때는 이제 편집장이 맨날 잡혀갔잖아요. 한 권 낼 때마다 잡혀갔으니까 한 권 낼 때마다 편집장이 바뀌고 그 돌아가면서 이렇게 각오하고 하는 거였고 뭐 지금 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구속이나 뭐 이런 부분들 다 이제 구속을 하지 부당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감수하고 떨어진다면 하겠다. 맞춰서 하겠다. 그래요. 다 모든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그 14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가 모인 집회 때문에 또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 최대한 우리가 저들에게 책 잡힐 짓은 하지 말자. 다만 우리는 강고하게 대우를 떠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면서 조금은 지친 모습이지만
이 모여드는 이 시민들의 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낸 우리 일꾼들에게 그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는 계좌로 여러분들 후원금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4일날 우리 14일날 모여서 우리가 진짜 화났다는 걸 보여주는 14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힘이 빠지게 했다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톤이 너무 사라졌어. 우리 지금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교훈은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그렇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예, 맞서서 싸워서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11월 14일 총궐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꼭 참석하셔서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를 모두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애기 엄마. 네. 노동자만의 문제, 농민만의 문제, 그리고 빈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일입니다. 박근혜에 반대하고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11월 14일 대학로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박근혜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11월 14일 대학로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두 분 보내시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이만큼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다 뒤져야 돼. 그날 우리가 진짜 총 걸기 합시다. 네. 들고 일을 합시다. 네. 자, 일단 두 분 보내드리고 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만히 있어보자. 아, 급하게 드느라고. 예. 자. 오늘 이제 민중 총궐기를 준비하는, 민중 총궐기를 준비하는, 우리 팀에서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민중 총궐기를 준비하고, 한 사람은 1시 반에 있는 시민대회를 준비하는 두 분이 오셔서 오늘 설명을 이렇게 좀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느낌은 어떻었어요? 예. 오늘은 이번에는 노숙자 코스프레 안 된다. 노숙자 코스프레 안 되고, 이것도 누구야? 여보세요? 예. 이 잘생긴 오빠야는 너무 많이 지쳐 보였어. 너무 많이 좀 이렇게 다운돼 보여갖고, 내가 볼 때는 이 또 민주행동에 항의 전화해야 되겠어. 이 민주행동에다가, 아니, 좀 힘을 내는 사람을 보내야지. 이게 다운시키는 보는 사람 보내면 어떡하냐, 또 이제 항의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되게 한국 진보연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지쳤겠어. 그리고 이 한국 진보연대 쪽 사람들 굉장히 많이 구속됐어요. 이명박 집권한 이후로 한국 진보연대 쪽에 대부분의 간부가 수사당하고 고소당하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민중걸기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처음에 3, 4만 모인다 그러더니 지금 신청한 숫자가 10만, 15만 정도가 올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시민들의 분위기, 시민들의 분노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운동권들이 이해 못하는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이 광우병 집회를 이해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분위기 이해 못하고, 그리고 지금 국정교과서에 분노하는 걸 이해 못한다.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분위기도 이 집회를 준비하고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위기야. 근데 난 이해가 돼. 왜 이해가 되느냐? 이 싸움은 세월호 이후에 응축된 계속 모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대한 자석이 있으면 거기로 막 쇠들이 와서 달라붙잖아. 그런 것처럼 이 세월호 때 사람들은 지방선거에 세월호를 악용할까봐 그때 세월호 때 때를 놓친 거야. 근데 그 뒤에 박근혜 정부가 그들을 쭉 보여준 모습은 계속해서 더 악화됐어.
세월호로 정신 차리고 잘하길 바란 거야. 그래, 국정원 여직원 때도 한번 봐줬어. 시작하는 첫 해니까 이제 경제를 살려. 우리가 이것까지 눈 감아줄 테니까 또 경제만 살려. 그런데 세월호 문제가 터졌어. 근데 너무 무능했어. 정말로 대처도 안 돼. 이게 뭐 박근혜가 지가 시키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니까 뭐 눈물 흘리는 척하니까 또 한 번 눈 감아줬어. 2번을 참아준 거야. 2번을 참아주면서 그래,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는 거야. 너 아버지가 재벌들 단돌이 하면서 경제 성장 시켰듯이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러면서 국민들이 2번 기회를 준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예. 나는 국정원 여직원 때도 분노했지만 한 번 참아줬고, 그 다음에 세월호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는 거, 그거 2번 참아준 거야. 근데 우리 국민이 절대 안 하는 게 뭐라 그랬죠? 3번은 안 참아. 국민들이 2번 크게 참아준 거야. 그 국정원 여직원 때 참아줬고 세월호 때 참아줬어. 그런데 3번째는 못 참는 거야. 메르스, 전쟁 위협, 국정교과서, 지금 내리 통진당 해산부터 지금 박근혜가 착착착착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면서 굉장히 지금 잘난 척을 하고 있어. 난 이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봐요. 예. 지금 그동안 이명박 때 5년에 끝내려고 그랬어. 근데 박근혜가 문재인의 공약을 갖다 쓰면서 정말 문재인처럼 하겠다 했잖아. 그래서 국민들이 기회를 준 거야. 그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저것들이 또 흔들어 대겠나. 차라리 박근혜가 문재인 공약을 하겠다니 박근혜한테 힘을 주고 제대로 공약 지키게 하자. 그런데 씨발 공약을 다 내팽개치고 개짓거리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볼 때 국민들이 이제 한계 상황에 도착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좀비 기업이야. 들어봤죠? 좀비 기업. 어느 기업이 더 이상 어떤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은행 대출이자도 못 내는 단계가 오면 그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부른대. 근데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며칠 얘기를 하다가 한계 기업이라고 바꾸기로 한 거야. 그래서 한계 기업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한계 기업이 분명히 있고 그 좀비 기업이 맞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한계 기업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뭘 위한 밑밥 깔기다. 뭘 위한 밑밥 깔기. 구조 조정을 위한 밑밥 깔기다. 우리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틀어드렸잖아요. 어저께 경제 전문가 그 정태인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잖아. 100% 구조조정 들어간다. 100% 대규모 해고가 예정되어 있다. 지금 저 한계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구조조정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밑밥 깔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오늘 수능인데 그 물수능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 지금 몇 년 동안 수능 문제가 너무 쉬워서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니라 실수 능력 시험이다. 그러니까 그 수능 만점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 수두룩하다라는 거야. 서울대, 연대, 고대에 수능 만점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물수능 그래. 왜 그럴까? 왜 물수능 그럴까? 그 이유가 뭔지 내가 오늘 깨달았잖아. 뭘까? 본고사 부활. 본고사 부활. 지금 이제 수능은 이제 한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박정희 때 다 본고사였어. 나 학교마다 본고사를 치고 본고사로 대학생을 뽑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전두환이 집권을 해가지고 본고사를 폐지시켰어요. 전두환 말기인가 이게 본고사가 폐지가 돼. 그래서 학력고사로만 대학을 가게 된 거야. 80년대에. 그죠? 80년대에 학력고사로만 대학을 가게 되면서 그때 전두환 정부에서 금지한 게 뭐였냐면 본고사, 그 다음에 고교 등급제, 고등학교 등급제, 그 다음에 기여입학제, 요 3가지를 금지시켰어. 전두환 정부에서. 본고사가 뭐냐 하면 학생 선발을 각 대학이 알아서 하는 거야. 대학별로 학생을 뽑는 거야. 그게 이제 본고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예비고사라는 거를 한번 봤어. 그래서 예비고사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이상이 된 애들만 본고사를 칠 자격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마다 자기 예비고사 성적을 내고 그 다음에 12월에 가서 학교마다 시험을 따로 봤어요. 그러다가 그 본고사가 없어진 게 전두환 때라고. 전두환 때 그 3가지를 금지시켰어.
대학별 선발인 본고사 금지시키고 기여 입학제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고교 등급제를 금지시키면서 이 고교 평준화가 된 거지. 그리고 이제 가외까지 금지됐다가 막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가외는 풀어졌어요. 가외가 아니라 이제 사교육 금지는 풀렸는데 그 세 가지는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 지켜졌어. 누가 깼냐? 이거 이명박이 깬 거야. 뭘로?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라는 걸 만들어서 고교의 서열화를 만든 거야. 고교 서열화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수능이 쉬워졌어. 그러면서 뭐가 뜨느냐? 각 대학별 논술. 들어봤지? 이명박 때부터요. 대학별 논술고사가 뜨기 시작했어. 그래서 연대 논술, 고대 논술 이런 식으로 대학별 논술고사를 따로 준비하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 그 논술이 본고사야. 대학별 본고사. 예. 그래서 이 대학별 본고사가 지금 부활된 게 논술 시험이야. 그래서 이 논술 시험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논술 시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수능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오늘 지금 이 시간이면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막 해방이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중상위권 학생들이 좌절을 할 거야. 그죠? 상당히 많은 중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너무나 절망할 거라고. 내 인생은 끝났다. 왜? 상위권 애들은 상위권이야. 근데 중상 애들이 늘 좌절하는 거야. 중에서 가령 뭐 상상이 있고 상중이 있고 상하가 있다라면 그리고 뭐 중상, 중중, 중하 그 다음에 뭐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등급을 나눈다면 소위 지금 최상위권 애들은 좋아. 근데 상중만 돼도 상위권에서 중급 애들만 돼도 오늘 굉장히 슬플 거야. 상위권에서 하급 애들은 오늘 좌절할 거고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막 속상해할 수 있어요. 왜? 요즘은 한 문제만 틀려도 명문대를 못 가. 한 문제만 틀려도 명문대 못 간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오늘 밤 인생을 망쳤다라고 후회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대학을 못 갔다고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니다. 아니, 솔직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학 간다고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다.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오늘 수능을 망쳤다고, 오늘 수능을 망쳤다고 인생 망치는 거 아니다. 대학을 못 갔다고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다. 왜? 대학 가서 인생을 성공하는 게 아니다. 지금요, 서울대에서 구급 공무원 시험 봤어. 그게 지금 회자되고 있어. 연대에서 정규직 합격이 50%밖에 안 돼. 고대는 더 못하겠지?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1%, 최상위 1%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 나머지 애들이 그걸 제외한 대학을 가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가도 부모가 뒷배경이 안 돼주면 정규직이 안 돼. 다른 말로 대학을 나와야 성공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대학을 나와야 성공한다는 그런 허상을 버려야 된다. 오늘 수능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오늘 수능으로 최선을 다했어? 그럼 잊어.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난 고등학교 3학년 내리 고생했고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고민했어. 그러면 오늘로 잊어. 이미 나온 시험이야. 그 나온 시험 결과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졌다. 재수 삼수 하지 마. 내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재수도 삼수도 하지 마. 재수하거나 삼수를 해서 대학을 가봤자 동기들하고 못 어울려. 졸업장 인정도 못 받아. 왜? 졸업 연도가 재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재수 삼수하고 편입해서 대학 졸업해봤자 성공한 인생이 안 돼. 그러니 대학교의 명패, 대학교 레벨, 대학교 브랜드 이런 거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 도리어 오늘 수능을 못 봤으면 깨끗이 더 이상 수능에 대한 모든 고민은 버려. 내다 버리고 지금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내일 나는 어떤 일과를 짤 건가? 그리고 나는 대학에 간다고 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
차라리 망치부인 생방송을 들어. 망치부인 생방송 들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 그리고 뭘 하면 돼요? 사이버 대학 가면 돼. 아니 방송대 가세요. 방송대에서 공부하고 싶은 거 있어. 그 방송대가 도리어 더 무섭게 공부 가르쳐. 일반 대학들이 대부분 무슨 사립대학들 지네 뭐 친인척들이 해먹느라고 교육의 질이 떨어져. 근데 차라리 방송대학이 그나마 더 그 교육의 질이 있어요. 정말 대학교 학사학위를 따고 싶으면 방송대 강의 들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라고. 낮에 일하고 주말에 가서 수업 듣고 그러면 돼. 그게 더 싸. 그게 더 보람 있어. 그런데 공부하는 게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공부가 어렵다 그러면 굳이 대학 가지 마. 아니 공부가 재미없는데 대학을 왜 가니? 대학은 누가 가는 거냐? 공부하다 보면 시간을 잃는 애들, 책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애들, 공부를 하고 해도 계속 재밌는 애들, 그런 애들이 대학 가는 거야. 전 안 그래요. 그럼 왜 대학을 가? 대학 가지 마. 차라리 대학 등록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너의 사업을 해. 작은 이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 너만의 신기한 붕어빵, 뭔가 이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다른 너만의 붕어빵 장사를 해본다든가, 작은 공방을 해본다든가, 기능을 배워. 네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 네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를 연구해. 그게 대학교에서 5년 6년 썩는 것보다 나아. 대학교 가봤자 등록금 제때 못 내. 아르바이트 해갖고 한 학기 등록금 내고 한 학기는 대출 받아. 아니면 1년 쉬어.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는데 몇십 년 걸려. 10년 가까이 걸려. 그렇게 졸업해봤자 취업 안 돼. 뭐하러 그 짓거리를 해. 차라리 그 돈으로 그 책을 사서 봐. 책을 1000권쯤 읽겠다. 10,000권쯤 읽겠다. 책을 사서 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낮 동안에는 일을 해.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도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부터 30개 아르바이트를 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배달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무슨 교정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내가 30개 아르바이트를 해보겠다.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지 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런 아르바이트는 수업이고 경험이 돼. 근데 뭐 아는 사람들이 그냥 뭐 한번 해봐 그러면 억지로 서 있는 사람, 그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해. 30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30개월 동안 나는 30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나는 훨씬 더 인생에 도움된다고 봐. 그래서 매달 돈의 절반씩을 모아서 그 돈으로 30개월이 지나면 해외여행을 가. 유럽으로 가. 유럽으로, 중국으로, 남미로 여행을 가. 그래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그리고 돌아와. 그래서 너희들이 세계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아도 멋진 삶이라고 봐. 대학교 간다? 대학교 가가지고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 반수한다? 그러면서 삼수하고 뭐 사수하고 그래. 그래봤자 마음에 드는 대학 안 돼. 그럼 나중에 이제 삼수까지 가다가 편입을 해요. 편입시험을 열심히 봐. 편입생 사람 취급 못 받아. 동기생 취급 못 받아. 가본 사람은 다 알아. 편입 끝났어. 졸업한 다음에 취업돼? 안 돼. 편입생은 늘 열외야. 그리고 대학교 졸업해봤자 졸업장이라고 자기 뭐 시댁에다가 낼 수 있는 대학 몇 개나 되겠어. 시댁에 저기 처가에다가 자랑할 만한 대학교 졸업장 몇 종류나 되겠냐고. 얼마 안 돼. 그 대학에다가 보내는 시간과 돈에 비해서 남는 게 없어. 차라리 그 돈과 시간을 정말 인생 공부에다 투자하라고. 그게 이상적이라고? 당연히 이상적이지. 이상적이 나쁜 거야? 난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봐. 난 솔직히 말해서요, 내 말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지금 30대 대학 나왔어. 그래서 뭐 하는데? 뭐 명문대 뭐 좋은데 취업해서 돈 잘 벌어? 일자리가 없잖아. 대학교 졸업한다 그래 명문대라도 갔어. 그럼 막 정규직 달라고 길을 써.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갔어. 대기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데 38살 되면 퇴직 준비해야 돼. 그거 알지? 대기업이 40대 초반에 퇴직 준비하는 거. 왜냐하면 40대가 되면 승진을 하는데
승진 자리는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40대가 되면 40대가 돼서도 평사원이면 이거는 걔네들 자르려고 만든 게 임금 피크제야. 쉬운 애고이고. 대기업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대기업 가봤자 네가 돈 벌 수 있는 기간은 13년이 다야. 13년 뒤에 나와야 돼. 13년 동안 너 대학교 대출금도 못 받아. 못 갚어. 내 말이 맞아 틀려? 어? 네가 대기업에 들어가봤자 거기에서 네가 뭐 미생의 여주인공처럼 뭐 1년 안에 빚을 갚아? 택도 없어. 요즘에 대기업이 돈 많이 주는 줄 알아? 돈 별로 안 줘. 13년 동안 대출금 갚다 보면 끝나는 거야. 그럼 결혼도 못하고 내랑 똑같아. 뭐하러 그걸 위해서 네 인생을 40년을 허비하냐고. 안 그래? 현실이 그래, 현실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뭐 노력해도 성과를 얻지 못하나요? 아니야. 노력 안 해도 성공한 애들이 있어. 누군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거나 뭐 저 새누리당 국회의원 밑에서 저 심부름 했거나 그러면 1780등이어도 10명 뽑는데 뽑히고 막 그래. 근데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인턴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명밖에 없어. 200명밖에 없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거나 이 뭐 야당 의원들은 시도만 해도 신문 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취직시켜도 아무 말 안 하고. 새누리당 의원 덕볼 사람 전국에 1000명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그들이 만든 이 틀거리에 갇혀가지고 시키는 대로 수능 보고 수능 망쳤다고 좌절하고 술 먹고 사고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인생을 200명은 더 되려나? 인턴 2명 뽑고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60명 정도 되지? 그러면 320명이네. 인턴 2명. 우리는요 세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가만히 있어라, 순종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매트릭스란 영화에 보면 원래 그 주인공이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뭐 하고 있었어? 액체 속에 담긴 생체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물 에너지였잖아. 인체 전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순간 깨어나서 거기 싸우는 거잖아요. 그 배터리의 모습이 내가 볼 때 그들이 원하는 문화야. 모든 국민에게 가만히 있어, 순종해, 말 들어, 시키는 대로 해.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편향이야. 쥐랄 연병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그냥 순종하고 살 거냐, 이 판을 뒤집을 거냐. 자, 물론 힘든 일이야. 이제까지 태어나서 20년 동안 공부만 했어. 태어나서 20년 동안 공부만 했잖아. 오늘 수능 본 학생들.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가 가나다라 아니면 가방 이런 거 가르쳤잖아. 잠자리. 애기들이 기저귀 차고 한글 공부한다고. 기저귀 차고 한글 공부하고 기저귀 차고 수학 공부하고 20년 동안 공부밖에 안 했어. 공부 이외에 어떤 것도 허락받지 못했잖아. 그래서 지금 20년을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야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기울어지고 배가 지금 바닷물이 보이는데 야 우리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세요. 특히 단원고 학생들 가만히 있으세요. 네? 그런 아이들 죽은 거 아니야. 우리는 20년 동안 애들을요 가만히 있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너는 공부만 해. 공부만 하면 남편의 얼굴이 바뀌어, 아내의 얼굴이 바뀌어. 씨발 공부. 그래서 30년 했잖아. 20년 대학 가려고 준비하고 10년은 대학교 졸업하려고 준비하고 30년 노력했어. 결혼하니? 못하잖아. 애를 못 낳아서 남의 집 연예인 애기들 보면서 열광하고 있잖아. 누가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니? 정치권이? 아니,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스스로가 그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조용하라니까 조용히 있고, 거짓말인 건 뻔히 알면서 찍어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돼요. 이대로 가면 이런 빨갱이년을 봤나? 세상을 바꾼다니 혁명을 하겠다는 거야? 이런 빨갱이년아. 야, 이대로 계속 가면 다 죽어. 지금 우리
자살률 1위야. 자살률 1위도 굉장히 많은 수가 죽는 자살률 1위야.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어. 안 그래?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이대로 내년 후년 그 다음 해까지 내리 3년 선거 말아먹고 그러면 우린 진짜 다 죽는 거야. 우리의 미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잘 나갔대요.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잘 나갔대. 정치가 망가지고 IMF를 겪으면서 아르헨티나는 온 국민이 가난해진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뭐 김대중 노무현 때 우리가 경제 11위였어. 민주화 수준, 뭐 언론의 자유, 인권, 성적이 다 높았어. 그 10년 동안. 그 뒤로 쭉쭉쭉쭉 떨어져서 지금 우리 세계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지금 분류되기 직전이야. 언론의 자유도 지금 보장되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다 알아. 김대중 노무현 때는 한국인이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우해줬어. 그런데 이제 한류 드라마도 안 봐. 우리나라로 관광도 안 와. 우리나라 상품도 안 사. 우리가 여기서요 계속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고 금 밟지 말라고 해서 금을 안 밟고 있으면 그냥 고사되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건데 인생에 모든 인간은 죽어. 모든 인간은 죽는데 죽기 전에 꿈틀이라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단 말이 있어.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인데 아르헨티나를 말아먹은 게 좌파 때문이라는 건 누가 그래? 아르헨티나를 말아먹은 게 좌파 때문이라고. 아르헨티나 그거 몰라? 돈 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때문에 망한 거지. 돌덩어리야. 너는 뇌성분이 돌이지. 안반이 들어있는 게 틀림없어. 한쪽은 석회석, 한쪽은 뭐 대리석은 너무 고급이야. 한쪽은 저기가 들어있겠다. 용암돌 뭐라 그러지? 좌파 때문에 망하는 무슨 개소리야. 돈 그라이폼이 아르헨티나 몰라? 독재자 때문에 망한 거지. 네 한쪽 뇌는 석회석이 들어있고 한쪽 뇌는 현무암이 들어있는 게 틀림없어. 개소리라고 자빠졌어. 자, 좌우지간.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을 좌파라고 그 개지랄 떨었던 놈들아. 김대중 노무현이 좌파라고 보는 니들이 무식해서 그래. 김대중 노무현은 좌파가 아니라 보수 정권이었어. 철저히 대기업 성장시켜주고 대기업과 협력해서 나갔던 보수 정권이었다고. 그런데 그네들더러 너희들이 좌파라고 우긴 거 아니야? 이 등신 새끼들아. 이 대가리에 똥 맞춰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 지금 이 땅이 망해가고 있어. 망해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국민에게 있어요. 자, 나는요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터넷이라는 문화, 이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인터넷 문화를 지키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가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를 진지하게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고 얘기하죠? 경제가 어렵는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야당에서 민생은 팽개치고 국정교과서에 몰입되어 있다 지랄하네? 경제가 어렵긴 왜 어려워? 우리나라 1인당 GDP 28,000달러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1인당 GDP 계속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잖아. 1인당 GDP를 따지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 꽤 잘 나가는 나라야.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민생이 파탄났어?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재벌하고 정치권이 나눠 먹어서 이 지경 된 거 아니야. 재벌 새끼들이 30개 재벌 새끼들이 700조 원을 쌓아두고 있어. 그 700조 원을 쌓아두는 동안 국민들의 부채 691조 원이 됐어. 민간 부채. 국민들 부채, 개인 가계 부채가 691조야. 교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619조인가? 가계 부채가 600 몇십 조야. 그런데 지금 30대 기업의 창고 안에 쌓여있는 돈이 700조야. 결국 가계 부채가 원인이 돼서
빚 갚느라고 소비를 못해서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잖아. 경제가 중단된 거잖아. 그 이유가 뭐야? 대기업에서 국민들의 이윤을 쪽쪽 빨아서 창고 안에 가둬뒀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야. 27,000달러로 떨어졌대요. 1,000달러나 까먹었어. 자, 지금 왜 28,000달러가 왜 27,000달러 됐겠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수출 계속 줄어들었잖아. 수출 능력이 계속 떨어져서 뭐 4개월째인가 8개월째인가 계속 수출 부진이야. 근데 박근혜는 자기네가 경제 선방하고 있대. 박근혜랑 최경환이랑 경제 선방하고 있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표를 얻으면 된다고 대구 경북 지역에다가 1조 원 쏟아붓고 막 뻥 까고 있는 거야. 야,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만 먹고 사니? 대구 경북도 나라 전체 경제가 돌아야 같이 먹고 사는 거야. 1조 원 갖다 대구 사람들한테 나눠준 것도 아니고 내일이 건설 사업한다고 쏟아붓고 제대로 그 돈은 제대로 집행은 되는 거야? 지금 이 경제가 개판이 된 이유는 뭐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무하기 때문이야. 이게 원래 1,000억인데 7,000억을 증액해서 8천 매덕 1조 원 돈을 가져간 거예요. 지금 나라 경제가 이꼬라지가 된 게 이명박 박근혜가 대를 이어 말아먹었기 때문이야. 대구 경북 사는 사람들도 전혀 돈을 못 느껴. 왜? 대구 경북에서도 잘 사는 애들끼리 나눠갔거든. 대구 경북으로 1조 원이 가져가면 일반 국민들에게 나눠줘? 잘 사는 애들끼리 나눠 먹는 거야. 그래놓고 대구 경북은 박근혜를 찍어야 된대. 그럼 또 찍어준다? 대구 경북이 지금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주체가 돼야 돼. 대구 경북에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돼. 쟤네들이요, 대구 경북 사람은 무조건 박근혜 편, 무조건 새누리 편이다. 그거 개뻥이야. 정말 개뻥이에요. 이제까지 속아왔어. 호남은 왜 얘기해? 지금 대구 경북이 호남이야? 대구 경북 사람들은 무조건 박근혜 지지하고 새누리당 지지한다고, 바꿀 수 없다고 세뇌시켜온 거야. 실제로 대구에서요, 대구에서 김부겸이 그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 새정치연합 간판 달고 40% 얻었어. 그게 뭘 말하는데? 대구 경북은 바람 불지 않는다. 또 부산 경남, 부산에서 문재인이 선거 나왔던 2012년 총선 때 부산 지역에서 골고루 40% 나왔어. 대부분이 40% 나왔잖아. 부산의 후보들이. 그게 뭐야? 대구 경북에도 부산 경남에도 야권 지지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절대 보도 안 해. 그러면서 무조건 대구 경북 새누리당은, 대구 경북이나 영남, 서울, 강남은 무조건 한나라당 지지세라고 미리 주입을 하는 거야. 너는 새누리당 찍어야 돼. 너는 1번 찍어야 돼. 라고 주입을 하는 거야. 이제 대구 경북에서도 부산 경남에서도 일반 국민들, 아니 1조 원 갖다 그동안에 여러분 그거 알죠? 포항 지역으로 이상득이가 가져간 게 1조 원이 넘어. 포항 지역으로 이상득이 가져간 게 1조 원이 넘어. 포항 주민 50만이야. 50만 명을 1조 원을 나눠줘 볼까? 얼마냐?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상득이가 그 포항 지역의 예산으로 가져간 게 1조 원이야. 1조 원이 넘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나누기 50, 1, 10, 그러니까 1000, 만, 10만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포항 주민들 전체가 200만 원씩 나눠 가질 돈이야. 포항 지역 주민들 전체가 200만 원씩 나눠줄 만한 돈이에요. 그래서 포항 지역 주민들 이상득이 가져간 돈, 그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4인 가족이면 800만 원, 5인 가족이면 1000만 원 나눠 받을 돈이에요. 예. 그렇게 받으셨어요? 뭐 순천 군민 몇 명이야? 순천 군민 몇 명이야? 순천에 뭐 1조 원의 세금 폭탄을 가져온다며. 예산 폭탄. 그래놓고 지금 포항 지역 주민들, 주부들, 자기들 주민번호가 지금 요원들 주민번호 도용되고 있어. 그거 모르지? 우리 딸을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하겠다는 씨발놈들을
잡았는데 그놈들이 썼던 주민번호가 포항지역 주부들 주민번호야. 당신네들이 그렇게 그 찍어주고 그래서 당신들이 받은 게 뭐야? 당신네들 주민번호가 범죄에 도용된 거야. 정신 차리자고요. 이 대구 경북은 무조건 박근혜 찍고 무조건 새누리당 찍는다?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자, 순천 인구가 28만 명이면 1인당 한 450만원 받아야 되네요? 한 400만원? 그러면 5인 가족이면 2천만원 받았어요? 3인 가족이면 1200만원 받았어요? 그 돈 다 어디로 갔어? 그런 돈들 다 어디 갔냐고. 이상득이 총 해간 게 1조 원 넘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쌍욕하시면요. 예, 그러면 나중에 우리 방 전체가 비난받습니다. 자, 내가 볼 때 쟤네들이 강남 3구하고 대구 경북은 무조건 새누리당이 우세하다. 그거 주입시키는 거야. 1번만 찍어야 된다라고 정답을 강요하는 거야. 답정너지. 너희들이 찍어야 될 건 1번이야. 1번 말고 다른 거 찍으면 안 돼. 이게 무슨 효과? 밴드웨건 효과. 대구 경북하고 이 강남 3구는 무조건 새누리당이 이긴다라는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그 지역에 살면 1번 찍어야 되는 줄 알아. 우리가 그 틀을 깨야 된다고. 걔네들의 프레임을 깨야 돼. 특히 돌아오는 14일 집회 때 우리들의 집회가 불법이라고 계속 종편과 이 요원들이 떠들어댈 거야. 우리는 오늘부터 얘기해야 돼. 대한민국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신고하면 경찰은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감히 허가하고 불허하고 그럴 권리가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집회는 합법 집회다. 그걸 분명히 알려주세요. 신고한 집회는 합법이에요. 광화문에서 하겠다고 신고했어. 그런데 경찰이 미신고 집회래. 왜? 그 신고를 지네들이 안 받아주고 미신고래. 이제까지 우리가 몰랐어요. 미신고 집회라고 그래서 아니 주최 측 하는 새끼들 왜 신고를 안 했어? 신고했는데 지네들이 안 받아준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미신고 집회입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방해하는 겁니까? 집회 시위 법률에 따라서 신고만 하면 집회를 할 수 있어. 그게 국민의 권리야.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권리야. 그런데 미신고 집회라고 해산하라고 지랄을 해. 그러면 이거는 누가 불법이야? 시민이 불법이야? 경찰이 불법이야? 경찰이 불법이야. 미신고 집회라고 차벽을 쌓는 거 그게 경찰이 불법이고 위헌이야. 지금부터 널리 알리세요. 차벽은 위헌이다. 신고한 집회를 불허하는 게 위법이다. 널리 알려주세요. 뭐요? 차벽이 위헌이고 신고한 집회를 불허하는 게 불법이다. 어디서 불허야? 어디서 헛짓거리야? 니들이 뭔데 허가를 해줘? 여러분 있잖아요. 모든 나라의 집회는요.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정을 보잖아. 그러면 이제 모든 집회에는요. 자동적으로 행진까지 신고하게 돼 있어. 모든 집회는 자동적으로 행진까지 신고하게 돼 있어. 나는 그동안에 행진을 반대해왔지만 왜? 소수가 모여서 무리하게 그 일을 하는 게 싫어서 이제까지 행진을 반대해왔지만 사실 모든 집회는요. 행진 코스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진 코스를 정해서 통보하는 거야. 신고하는 거야. 나 여기서 시위할 거야. 너 나와서 보호해. 이러는 거야. 외국에 나가서 시위를 하잖아. 외국에서 시위하면서 행진을 하더라고. 내가 뉴욕에서 봤잖아. 뉴욕에서 그 당시에 그 누구였니? 퍼거슨 사태 때문에 많은 뉴욕 시민들이 그때 2만 명이 모였어. 2만 명이 모여서 행진을 하는데 경찰이 뭐 했냐? 길 만들어주고 행진하는 시민들한테 누가 공격할까봐 그 시민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그게 경찰의 역할이야. 시위대를 보호하는 게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권이 있어.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그럼 자유권에 뭐가 있냐?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야.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어 파업할 수 있는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듯이 모든 국민은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야. 그래서 집회하고 시위를 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뭐냐 하면 그런 집회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그 생존권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적어도 뭐 늦은 밤에는 10시 이후에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하는 거지 헌법보다 집회시위법이 우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집회와 행진은 통고 대상이야. 신고 대상. 신고하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경찰이 알아서 그 신고에 대해서 와서 돌봐줘야 되는 게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찰의 임무야. 그런데 앞길을 막고 차벽을 세우고 방패로 갈아먹으면 누가 위법이야? 누가 위헌이야? 경찰이 위헌이야. 대한민국 국민이 집회하고 시위할 자유는 국민의 권리야. 그런데 이걸 경찰이 이걸 막잖아. 그러면 이건 이걸 막으면 위헌이야. 신고한 집회를 미신고 집회라고 거짓말하면 경찰이 명예훼손을 하는 거야. 신고는 여러분 신고제하고 허가제 차이 아시죠? 예. 신고제하고 허가제 차이 아시죠? 신고제는 뭐냐? 나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알리면 그게 신고야. 허가제는 뭐냐? 이렇게 할 테니까 저의 신청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신청서를 내면 그 신청서에 대해서 허락하거나 불허하거나 결정하는 거야. 신고제하고 허가제는 많이 달라요. 일제에서 일본 놈들이 일본 제국주의자 새끼들이 1910년부터 20년까지 어떻게 했냐? 기업을 허가제로 했어. 그래서 민족 기업들은 전부 다 불허를 한 거야. 그다가 이 민족 기업의 자본이 완전히 말라버린 20년부터 신고제로 바꾸게 돼요. 그런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집회는 무슨 제도다? 신고제야. 신고제인데 그 신고한 걸 지네가 안 받아들이고 미신고 집회라고 주장하면 그게 불법이야. 그게 위헌이야. 우리는 당당하게 이제 외쳐야 돼. 그동안은 우리가 사실 어떤 집회가 준비되면 준비한 애들을 불러다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 이 집회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솔직히 우리 가 있는데 경찰에서 마이크로 미신고 집회이고 불법 집회이니까 당장 해산하십시오 그러면 어메 이 나쁜 놈들이 집회 신고 제대로 안 했어. 그러면서 짐 싸서 집에 왔잖아. 씨발 우리가 등신이었어. 우리가 등신이었다고. 그게 미신고 집회가 아니라 지네들이 신고를 안 받아준 거야. 그런데 오늘 와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 들었지? 우리는 신고했고 우리는 합법적인 집회와 행진을 하는 거다. 이걸 방해하는 게 불법이다. 자,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요, 14일 날은 우리 서울 시내에 차를 갖고 나가지 맙시다. 예. 14일 날은 모두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아예 모두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웬만하면 다 지하철로 이동하고 왜? 지상으로 다니면 집회하는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어. 아예 14일을 지하철로 다니는 날 14일 서울은 지하철로 다니는 날 이렇게 못 박읍시다. 그래서 뭐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는 등 이런 이 종편용 멘트 못하게 해야 돼. 종편용 멘트 못하게 오늘 내일 중에 널리 알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국민은 집회 시위를 신고하고 행할 수 있다. 신고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그 행진을 가로막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선명하게. 선명하게. 또 무슨 미신고 집회 이런 얘기하면 뒤질 수가 있어.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누가 물타기를 하면서 집회하고 시위는 다르다. 집회하고 시위는 다르고 그래서 그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게 아니래. 지랄 여언병을 하고 자빠졌네. 법률 이름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야. 집회와 시위는 다르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의 자유지만 시위에 대한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 않았대.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집회는 뭐고 시위는 뭐야? 집회는 앉아서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모으는 게 집회야. 시위는 뭐냐? 모아진 의견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피켓팅을 하고 행진을 하는 게 시위야. 그래서 집회하고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권리예요. 오늘 이거 처음 들으신 분? 네. 오늘 이거 처음 들으신 분? 그동안 집회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았고 맨날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신고 안 한 집회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까지 걔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불법 집회 반대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보니까 어머 씨발 그동안 우리가 속은 거야. 어머 씨발 우리가 그동안 속은 거야. 모든 집회는 신고제이고 신고된 집회를 불허할 권한이 경찰에 없는 거예요. 예. 경찰이 신고한 집회를 막는 건 위헌이에요. 여러분 14일날 내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잖아. 그럼 우리 국제적으로 등신 소리 들어. 세계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더러 등신이라 그래. 20세기에 그렇게 화려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던 대한민국 죽었냐? 그래. 국정원 여직원, 국정원 댓글 사건, 그 다음에 통진당 해산 사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건, 그 다음에 전쟁 위협 사건, 그리고 국정교과서까지. 여기서 더 참으면 등신이야. 여기서 더 참으면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세대를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우리 조상은 등신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본 놈들의 노예가 돼 있구나. 그럴 거야. (14일날) 1시 반에 1시 반에 대학로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종로를 통해서 그 시청 광장까지 갑니다. 거기서 다시 광화문까지 다시 제2차 진격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등신 등극이야. 우리는 세계적 등신 등극에 막아야 돼. 세상을 바꿔야 돼. 왜? 그럴 권리가 어딨어?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른 말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다. 따라서 시위대를 만약에 경찰이 때린다면 폭동이지 뭐. 다만 여러분 절대 먼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맙시다. 아까 들었죠? 제가 뭐라 했어요? 이런 집회를 나가서 우리가 명분을 쌓는 길은 뭐냐? 절대 경찰의 방패를 만지거나 그러지 말자. 물론 너무나 열받은 노동자들, 너무나 열받은 농민들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다만 우리들은 적어도 우리가 빌미를 주지 말자. 일자리를 뺏기게 된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경찰하고 대치하고 경찰에게 항의하는 거, 그걸 우리가 욕할 자격이 없어. 왜? 그들은 피해자야. 그런 말 들어봤죠? 해고가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이야. 지금 해고를 시키려는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정부에게 노동자가 맞서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비판할 거야?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건 정당방위야. 폭력을 유도하는 경찰에 낚이지 말고, 가능하면 경찰이 우리를 막아서면 우리는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우리를 경찰이 막아서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래서 전 세계에 그 15일날 전 세계의 언론이, 아니 16일날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기를 한국 국민들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는데 막아선 경찰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불러. 그런 기사를 전 세계 조간에 한번 내봅시다. 나는요, 더 이상 우리 국민들더러 참아라, 합법 폭력 시위 하지 마라, 그런 말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아. 왜 그런 말? 나는 물론 지금 우리는 평화 시위를 하러 갑니다. 합법적이고 최대한 평화적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길을 경찰이 막아서면 그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거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혁명권을 발동하겠어. 저항권을 발동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뭐요? 우리가 행진하는데 막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롭게 갈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막아서면 그때 우리는 저항권을 발동할 거다. 그러나 그 저항권을 최대한 아끼고 최대한 춤추고 노래 불러서 최대한 춤추고 노래 불러서 전 세계에 이 서울 시민들이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아름답게 시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있었던 폭력 시위를 마치 대대적인 폭도인 것처럼 대한민국 언론은 보도했다라는 뉴스를 16일 날 전 세계 전 세계 조간으로 뿌려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요 아까 그 방송이 중간에 한번 끊겼잖아. 중간에 한번 방송이 끊겼는데 내가 아까 방송 제목을 바꿨거든요. 뭐라고 바꿨냐면 김제동과 이승환에게 무슨 일이? 라고 제목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바꾼 제목이 바꾸기 전 제목으로 돌아가 있어. 방폭이었어. 이게 방폭이었던 것 같아. 오류인지 방폭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문 닫기 전에 중요한 뉴스 몇 가지 보고 갑시다. 지금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단체가 한 성우회가 누군지 아세요? 일본군 출신들이래.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 애들이 일본군 출신이래. 그 기사 갖고 보세요.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요. 국정화 추진 성우회 일본군 출신 뿐만이 아니야. 5.18 진압군 출신. 지금 국정교과서를 일관되게 주장한 게 성우회라는 단체인데 그게 박근혜 싱크탱크인가 봐. 그런데 얘네들의 구성원이 일본군 출신, 5.18 진압군 출신, 한마디로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에 충성을 했던 애들, 그들이 성우회래. 걔네들이 지금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기사 없어요? 김제동 이승환이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보인 다음에 테러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이게 그 뉴스예요? 검색 결과가 없다는데요.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국정화 추진 성우회 일본군 출신의 5.18 진압군까지. 그러니까 이런 미친 짓을 진행하는 거야. 회장단 70명 전수조사. 일본군 출신만 11명. 전두환 정권의 하나회 출신 인사들도.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프레임을 처음 주창한 성우회 임원의 상당수가 친일 행적이 있거나 과거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독재 부역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 오늘이 성우회 임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고문 70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들 가운데 일본 육사 등 친일 전력 소유자는 11명이었다. 또한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과 전두환의 12.12 쿠데타에 참여한 자 등을 합하면 전체 임원의 3분의 1이 넘는 26명이
친일과 군사정권 부역 경력을 전력을 갖고 있었다.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한 이들이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재평가를 중심에 둔 것, 그리고 이영훈 안병직 등 일제가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동력을 제공했다는 식민지 근대언론자들이 이 같은 흐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89년 성우회 재건 당시 초대회장인 백선엽, 그래서 백선엽을 독립운동가로 그렇게 포장을 했구만. 일제 만주국의 봉천 군관학교 출신으로 간도 특설대 등에 근무했고 해방 당시 만주 국군의 중이었다. 간도 특설대는 동봉 항일 연군과 팔로군의 총 108차례 토벌 작전을 벌였고 이들에 의해 살해된 항일 세력과 민간인은 확인된 것만 172명에 달한다. 이후 백선엽은 1960년까지 군에 있으면서 연합참모본부 의장을 지냈고 이후 주중대사 등을 거쳐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69년부터 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현재 군 유관단체들은 백선엽을 명예 5성 장군 원수 계급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와. 일대 부회장 장성환은 일본 기후비행학교를 1942년에 졸업했고 62년에 공군 참모총장에 올랐다. 이후 64년 주태국 대사와 67년 대한항공 사장을 거쳐 71년 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성우회 이대회장 유재응은 일본 육사 출신, 그의 부친은 일본군 대자 출신 유승열과 함께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유재응은 1943년 반격대 대장으로 도쿄 메이지대학 강당 특별지원병 걸기대회에서 이광수, 최남선 등과 함께 조선인 학병 지원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71년 국방장관이 되었다. 초대 정책의장이자 3대 부회장. 자, 여기서 61년부터 79년이 박정희 시대예요. 그 다음에 80년부터 87년이 전두환 시대이고요. 초대 정책의장인 3대 부회장을 지낸 김점고는 일제 관동군 장교 출신으로 해방 후 육사 1기로 임관했고 춘천 8연대에서 박정희의 직속 상사였다. 고문 김창규는 일본 육사와 육군 항공사관학교 출신으로 일제 패망 당시 대위였으며 해방 후 공군 참모총장 등을 지냈다. 72년 12월 유신헌법 통과 후 유신 정우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다. 2대 부회장과 4대 부회장을 지내 역임한 민기식은 만주국 건국대학을 졸업, 일본군 학도병으로 입대했고 일제 패망 당시 계급은 일본군 소위였다. 국무총리를 지낸 성우회 고문 강영훈도 건국대학 출신으로 5.16 쿠데타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장 신분이었다. 역사학자들은 만주국 건국대학 출신들이 전원 대동학원에 입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대동학원은 만주국 관리로서 소양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졸업생은 만주국 산하기관의 간부가 되었다. 아주 기타 등등이야. 70명 전수조사.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의 친일 전력을 지우려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또 있는데 뭐냐면,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했었는데. 네, 또 기억나면 이 얘기 할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 다음 이야기는, 박원순이 얼마 전에 이제 청년수당을 주기로 했나봐? 그 박원순이 청년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가 이인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원순의 청년수당은 아편이자 바이러스다. 그러면서 아주 나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에 청와대 회의에서 박원순 청년지원수당 선심정책이다라는 지적이 나왔대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 자, 그런데 이런 뉴스가 있어요.
지금은 여당에서 취업활동수당 30만원에서 50만원 지급 추진. 한나라당 취업활동수당 30만원에서 50만원 지급 추진. 이거 2015년에 올라온 보도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언제적 얘기냐? 2011년. 예. 2011년에 가만히 있어보자. 요거 세계일보 기사가 없네. 여기 보면 있을래나? 기사 원문이. 자. 여기 언제적이 올라온 거냐? 2011년이야. 2011년 12월에 올라온 내용인데, 연합뉴스에서 한나라당이 청장년층의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기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제도이다. 일단 29세 이하 청년층 9만 명에게 30만원, 49세 이상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에게 4개월간 수당을 지급할 경우 4천억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한나라당은 보고 있다. 취업활동수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위원장직에 취임한 직후 실무진의 실행계획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다시 이인재가 박원순의 청년수당은 아편이자 바이러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회의에서는 박원순의 청년지원수당은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고 합니다. 자, 2011년 한나라당은 청장년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취업활동수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위원장에 취임한 직후 실무진의 실행계획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인재가 얘기한 아편이자 바이러스는 누가 퍼뜨렸게? 이인재가 얘기한 아편 바이러스는 누가 퍼뜨렸게? 박근혜가 하면 복지고 박원순이 하면 뭐 바이러스냐? 박근혜가 하면 복지 공약이고 박원순이 하면 바이러스야? 아편이야? 그 아편 퍼뜨린 게 박근혜라고. 박적박.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다. 박근혜가 한 모든 말은 과거에 박근혜가 한 말로 비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아주 털면 털수록 가관이요. 예, 자, 지금 벌써 시간이 지금 6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요 내용 가만있어 보자. 전화. 잠깐만요. 예, 지금 생방송 중인데 전화를 못 받아서요. 네. 예, 아니요. 우리 시청자들께도 한 말씀 좀 부탁해도 될까요, 지금? 네, 그러면 스피커폰으로 연결할게요. 고상만 조사관님. 예. 예, 아이고. 어제 북콘서트 치르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저야 뭐 고생한 게 아니라, 저야 뭐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자리였고요. 근데. 그리고 특히나, 정말 우리 망치 부인
분의 이 놀라운 힘을 기대서 정말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어갖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게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요. 아 진짜로 예.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구나. 그 정말 이 망치 부인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그 우산 밑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니 뭘 어쨌게 저 아무것도 안 해서 내가 딱 2번 공지한 게 단데? 아니 그 말씀 듣고 야 진짜 경양 각지에서 다 올라오셨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예. 그러면 우리 방송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가서 그 예. 어저께 성황을 이뤘다는 거잖아요. 예예예. 예. 그러면 감사를 드리면서 예. 자 그러면 일단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빚을 갚아야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그 언제 올 거예요? 일단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인데 네. 일단 다음 주에 아시는 것처럼 18일 날 수요일 날 존속살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전남 해남에서 지금 재심 선고 공판이 있어서 예. 재심 개시 여부와 관련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은 지방을 내려갔다 와야 되고 네. 그리고 해서 지금 방송이 언제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매주 하시는 게 다음 주 매일 목요일 하시는 게 금요일 아니잖아요. 19일 날 20일 날 가능하죠. 금요일 날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20일 날 예. 예, 20일 날. 예, 그럼 준비 다 20일 해서 날 저기 몇 시쯤에 오실래요? 몇 시에 가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2시 반? 예. 2시 반. 네. 예, 2시 알겠습니다. 반부터 제가 우리 길게 예, 그날은 예. 더블로 바닥이 날 것 같아요. 그래요. 각오하고 와야 돼. 뭐 일찍 갈 생각하지 2시 반. 말고 예. 약속이 있습니다. 저녁 때? 예. 아, 오후에. 이런. 그래서 하고 2시 반에 제가 지난번처럼 복도에 서 있다가 2시 반이 되면 띵동 하고 누르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예. 아예 2시에 오라고 그럴까? 2시에 아, 왜 아니요, 2시 반. 알았어요. 2시 반. 알겠습니다. 2시 반. 2시 반에 와서 예. 6시까지 예. 알았어요. 예. 자, 그럼 우리 다음 왜 주 그러세요? 금요일 날 만나기로 예. 하고. 하여튼 어제 그 예. 콘서트의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예, 아유, 거기 감사합니다. 저기 뭐야. 그 예. 군 의문사 예, 그 희생자 가족분들 때문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그것도 에피소드 있는데 내일 그날 가서 또 그날 와서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예. 우리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하자고.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어저께 예. 수고하셨고요. 그럼 우리 예, 금요일 날 그리고- 만나봬요.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제 아내가 네. 이 방송에 엄청난 팬이 돼서 낮이고 밤이고 이 방송만 보고 또 보더라고요. 정말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장경희 씨죠. 예. 장경희. 예, 장경희 씨.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장경희 너무 시청자님 좋아요. 반갑습니다. 예. 예, 이 얘기했다고 또 혼날 것 같다. 그래요. 우리 그 알겠습니다. 방송에 꼭 오셔가지고요. 예. 이런저런 예, 예. 얘기 꼭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예. 예. 자, 아싸. 내가 아까 빚을 갚으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온 거야.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뭔가 공지사항이 있었는데, 뭔지 까먹었네. 자, 그러면 오늘 목요일이죠? 아우, 내가 내일이 토요일인 줄 알았어. 내일 금요일이잖아. 오늘은 시간이 없었고 얘기를 다 못했으니까, 우리 내일 또 만나가지고, 자세한 얘기 내일 하자고. 아유, 내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이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해야 되겠어. 아우, 죄송해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2,940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 하고 도망간 인간들아, 너희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녹색 설사를 하게 될지어다. 망치 이모 혹시 박재민 사촌 동생인가요? 제발요, 저 박재민 동창 친구예요. 저기, 나는 이모잖아. 박재민이 내 조카야. 그 인생 지화자야. 재민이 동창 친구인데 아마 우리 재민이 동창이, 너한테 그 재민이가 내 조카라고 얘기를 했는 모양인데,
사실이야. 재민이는 내 조카가 맞아. 근데 이제 뭐 박재민 사촌 동생, 이모는 사촌 동생이 될 수 없는 거야. 다음에는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좀 촌수를 잘 알고 질문해야 돼. 왜? 우리 재민이가 또 사고 쳤니? 예. 자, 갑자기 급작스러운 질문이었고요. 자,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한 분 한 분 제가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제가 방송을 다 끝낸 다음에요. 조용히 열어봅니다. 어떤 분들이 후원하셨는지. 세월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망치빈 방송을 인터넷에서 만나시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칭찬의 한마디를 남겨주셔야 그 영상물을 누가 신고해갖고 삭제시키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좀 어려운 부탁드리는데요. 해외에서 유튜브로 망치빈 방송 보시는 분들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댓글을 진짜 응원의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래야 그 유튜브 영상들을 누가 신고해갖고 삭제시키지 못하니까. 예, 부탁드릴게요.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뭔가 후원하고 싶은데 저는 돈이 없어요. 가장 큰 후원은 시청투쟁이에요. 아시죠? 내일 2시에 늦지 않게 오세요. 망치부인 내일 낮 2시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